오늘은 6단원 현대세계의 전개와 과제에서 1단원 냉전체제와 제3세계의 형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4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네, 냉전체제의 형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종료된 이후에 유럽은 약화되고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됩니다. 동유럽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여러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서유럽에서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공산당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본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고자 서유럽의 경제적인 지원을 엄청나게 투입하게 되는데요. 그걸 마셜 계획 또는 마셜 플랜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군사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항해서 소련도 코민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서 국제공산당 정보기관을 만들게 되고 코메콘이라는 경제상호 원조 회의를 만들게 됩니다. 요거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마셜 계획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반대되는 소련의 그런 기구라 볼 수 있는데요.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함께 이제 코메콘은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의 경제협력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WTO라고 부르는데요.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의 군사동맹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중심의 제1세계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제2세계 공산주의 진영으로 세계가 반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냉전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냉전이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실제 전쟁으로 번지진 않았으나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 아시아에서는 실제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는데 그게 냉전 속의 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충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 봉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소련이 동독에 있었던 수도였던 베를린이 이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동베를린은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 맡게 되고 위임 통치를 하게 되고 서베를린 지역은 이제 자본주의 세력들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자 베를린은 동독 사이에 외딴 섬처럼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면 서베를린은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섬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이 서베를린이 어떤 물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자 미국에서 비행기 등을 이용해 생필품을 운반하면서 서베를린에 공수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베를린 공수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베를린 봉쇄는 사실은 소련이 일으키긴 한 건데 오히려 미국이 더 큰 이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베를린 사람들이 야 미국이 이렇게 많은 자원을 우리에게 비행기로 운반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통해서 자본주의 진영의 좀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베를린 장벽이 건설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쿠바는 미국 바로 남쪽에 있는 국가인데요. 소련이 미국 남쪽에 있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합니다. 1962년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열전이 발발하기도 하는데 중국의 제2차 국공내전이 그 사례입니다. 1946년부터 49년까지 이루어졌던 국공내전에서 초반에는 국민당이 유리했지만 장제스의 국민당이 유리했지만 여러 농민들의 지지를 받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서 공산화가 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일어난 전쟁이었던 6.25 전쟁에는 유엔군, 중국군들이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는데요. 미국, 한국 등이 참전했습니다. 요거는 베를린 공수, 그러니까 비행기로 서베를린에 물자를 보급하는 베를린 공수 작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냉전체제의 형성을 걱정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굉장히 유명한 오늘날에도 쓰이는 유명한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철의 장막입니다. 지금 발트해 슈체친에서 아드리해 트리에스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철의 장막이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며 내려지고 있다.
이 철의 장막을 넘어서 서유럽에까지 손을 뻗어온 각지의 공산당은 문명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공산화의 그런 물결을 거부하는 처칠의 말에 철의 장막이라는 용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의 장막을 막고자, 그러니까 철의 장막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미국의 마셜 계획이 투입이 된 거였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자본주의 진영, 초록색 자본주의 진영과 주황색 공산주의 진영, 크게 두 세력이 나뉘어서 대립하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니 그걸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의 새로운 국가 건설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국공내전, 제2차 국공내전이 발생하게 되죠. 국공내전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면서 제2차 국공합작의 이제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2차 국공합작은 일본에 같이 저항하는 거였죠.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국민당이 유리했지만 국민당 관리들의 부패와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지지를 잃게 되고 반면 점령지역에서 토지개혁 등을 실시해 농민들의 지지를 얻은 공산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중국 대부분은 농민들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수립이 되게 되고요.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마오쩌둥입니다. 그리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이라는 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인도의 독립과 분열입니다.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걸 기억나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독립 과정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종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와 이슬람교가 다수인 파키스탄으로 나누어 독립했고요. 이 두 나라는 아직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도가 많은 스리랑카도 분리 독립했지만 스리랑카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동서로 갈라져 있던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은 종교가 같았지만 인종과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동파키스탄이 독립투쟁을 벌여서 이후 방글라데시로 독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도 독립하게 되는데요.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해 독립을 선포했지만 프랑스가 베트남의 독립을 부정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호찌민이 이끈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항전한 끝에 독립을 하게 되고 이후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이 통일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결국에는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이제 개입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들어가게 되죠. 결국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베트남이 통일이 되게 됩니다. 1975년이고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캄보디아, 라오스 등도 독립했고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미얀마, 말레이시아도 독립했고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던 인도네시아도 독립했으며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이게 동양의 파리라 불리는 호찌민인데요. 이렇게 호찌민의 노트르담 대성당, 즉 프랑스 문화가 담겨있는 이유는 프랑스의 오랜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국가가 독립하게 되는데요. 서아시아에서는 시리아, 레바논 등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서방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이 이스라엘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아랍인과 주변 아랍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중동 전쟁이 발발해서 세계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헨리 맥마흔과 아서 벨푸어 이렇게 서로 다른 약속을 하면서 여기에 불씨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 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나세르를 중심으로 한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화정을 수립하고 영국이 관리했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아랍 민족주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1951년 리비아의 독립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가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1960년이 아프리카의 특별한 해인데 17개국이 독립을 하면서 이 해를 아프리카의 해라고 부릅니다. 독립 후에도 여전히 종교, 인종, 부족 간 갈등, 자원 대립 등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죠. 자, 그러면 제3세계의 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제1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제2세계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었습니다.
이때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중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비동맹 중립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제3세계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제3세계 진영이 만들어지게 된 시작은 평화 5원칙 때부터였어요. 인도와 중국의 대표가 만나서 상호 불가침, 그러니까 서로 침략하지 않고 평화 공존에 합의를 하면서 그 이후에 평화 10원칙을 얘기하게 됩니다. 반둥에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국이 만나서 상호 불가침, 국제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라는 걸 강조하는 원칙을 결의하게 되고 1961년부터 정기적으로 비동맹국끼리 회의를 하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소련 중심의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냉전 체제가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3세계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반둥에서의 회의의 평화 10원칙에 해당됩니다. 1번부터 10번 평화 10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제3세계를 이끌었던 지도자 3명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나세르, 인도의 네루,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냉전 체제의 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미국과 소련이 영향력을 점점 약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다른 국가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일단은 소련과 중국이 영토를 가지고 갈등을 하게 되고요. 동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이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좀 벗어나서 소련 체제 내에서 좀 벗어나서 독자 노선을 추구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결국엔 실패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 추락하게 됐고 프랑스가 독자 노선을 추구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계기는 이제 쿠바 미사일 사건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련과 미국이 충돌할 뻔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 이후에 전략무기 제한 회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무기 제한 회담이 결국에는 이렇게 합의가 되게 되는 게 미국의 카터 대통령과 소련의 이제 브레즈네프 대표 그 사람들이 만나서 전략무기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서로의 군비를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냉전 체제 하에서 서로의 군사만 늘려가던 걸 그 돈이 아깝다. 서로의 이제 뭔가 좀 건설적인 거에 투자하도록 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하는데 기여를 했던 회담이었고요.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이후에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1979년에는 미중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면서 국교가 정상화되게 되고 서독이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연합에 함께 가입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냉전 체제가 완화되게 되는 거죠. 네, 요게 닉슨 독트린의 말입니다. 냉전 완화에 크게 기여했던 발표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카터, 이 사람이 브레즈네프. 전략 무기 제한 회담의 모습이었고요. 그다음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이에요. 냉전 체제는 이렇게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한 거였고 경제적으로는 마셜 계획과 경제상호 원조회의. 방위체제, 군사기구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표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전개의 모습에는 베를린 봉쇄, 쿠바 미사일 위기, 중국의 공산화,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많이 건설되게 됐죠. 그리고 이 국가들을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해서 우리는 제1세계와 제2세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제3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비동맹 중립주의 노선을 추구한 게 바로 제3세계였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점차 냉전 체제가 완화가 되게 됩니다. 다극화라는 게 중요한데 이제 미국과 소련 중심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올라오는 거.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소련에서 좀 소나기에 벗어나서 우리만의 노선을 추구하겠다. 이런 노력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다극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